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 저랑 승호님이랑 둘이서 진행하는 내용이 그래픽에 대한 거예요. 그래픽인데, 아까 이제 순수 예술로 이야기하는 아트에서부터 수학적인 기하학 쭉 이어서 그런 원리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선에서 사실 많은 시각화들이 이미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3차원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상적인 세계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미디어 확장 공간과 인터페이스라고 했어요. 저는 공간이라는 말을 많이 집어넣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기도 해서, 근데 가상현실이라고 하면은 지금 공간적인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물리적인 공간을 대체하고자 했던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증강현실 경우에도 뭔가 확장되어지는 공간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과 사람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것들은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두 강의가 이제 연결점을 가지게 되죠.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인트로로서 많이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보시게 될 만한 작품인데, 읽을 수 있는 도시라는 작업이 있어요. 제프리 쇼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요.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했었지만 지금은 아이시네마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분들은 그냥 단일 작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작게나마 보이지만 보이시죠? 이 부분 가운데 이런 장르들을 다뤄요.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컨텐츠는 매번 변경될 수 있어요. 환경과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물론 컨텐츠까지 만들어내는 전에 저기 아이패드 인풋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훨씬 더 다음 단계. 사실 국내에서는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들.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설명이 될 텐데, 몰입형 체험 공간,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도 많이 하고요. 이제 조금씩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현재는 제프리 쇼가 여기에 코-디렉터로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작업을 했어요. 여기 이 작품의 경우에 88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한번 직접 보실 텐데요. 자, 이 당시에는 우리는 포토샵 같은 것조차 없었죠. 88년에 여러분이 컴퓨터를 뭘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미술관에 이런 작품이 있었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앞서 나가는 거였지. 지금 인터페이스 자체는 자전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돌리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텍스트로 되어 있는 가상 공간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어떠한 관념적인 스토리들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읽을 수 있는 도시, 이런 가상현실 작업을 했었고, 이게 VR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작업으로 시작을 했죠.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텍스트 도시를 인터랙티브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탐험하는, 그리고 약간 문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런 도시의 메타포를 집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이 이제 세상에 뭔가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시게 되셨겠죠? 제 기억에 뭐였죠? 롬머맨인가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가상현실인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려는 개념은 메타버스라는 건데, 심지어 저희 강사분들께도 이런 거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죠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 아시는 건 줄 알았는데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동생님 들어보신 거죠? 그렇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간단하게 조금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WWW라고 해서 인터넷 세상을 대표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3D적인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우리 삶에서 그냥 익숙해져 있는 개념이에요. 이런 단어로 정의내지 않았을 뿐이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서로 유연하게 통합하는, 그리고 가상과 현실의 세계가 모호해지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기에는 그다지 모호하지 않아요. 되게 분명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그래프로 만들었으면 좀 더 보시기에 좋으셨을 텐데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증강, 그 다음에 하나는 시뮬레이션, 어그멘테이션 맞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사적인 것, 공적인 것, 이렇게 네 개의 사부면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를 총 네 가지로 분류하고는 해요. 자, 보시면은 이 개념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뭔가 증강되어지고 되게 공적인 것들, 이거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실 세계와 가상 데이터가 혼합되어지는 현실, 증강현실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사례를 많이 보여드릴 텐데 이미 귀에 익은 단어죠. 요즘은 이제 아이폰에서도 애플리케이션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증강현실 구매하는,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거는 지극히 현실 세계와 그 다음에 뭔가 자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데이터들이 흘러가게 되죠. 두 번째는 라이프로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증강되어지지만 되게 사적인 영역에서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라이프로그는 SNS나 이런 쪽으로 많이 연동이 되어질 건데,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은 맞는 개념인지는 모르겠어요. LBS 서비스 많이 있죠? 위치 기반 서비스. 그래서 포스케어 같은 게 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포스케어라는 거 예를 들어 문진문화원에 와서 체크인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체크인을 하고 장소를 등록하는 개념이 현실 기반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우리끼리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가상적인 공간이며 가상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사이버머니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가상적인 건데 우리는 현실의 메타포를 입혀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미러 월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념이에요. 구글 어스를 여러분들 쓰시고 계시잖아요. 미러라는 말이 뭔가를 반영한다는 거, 그리고 똑같이 보여주죠.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가상현실의 목표가 세상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시뮬레이션이고 익스터널한 이런, 제가 하나의 예를 가져왔는데 구글 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구글 맵, 그 다음에 구글 어스까지 써보셨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구글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리퀴드 갤럭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 개의 스크린으로 구글 어스를 탐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항공뷰, 버드아이 뷰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 그리고 어떤 인터페이스적인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스까지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매우 짧게 그냥 테스트 삼아서 만들어 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하드웨어 성능은 매우 높았던 걸로 저는 봤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세상을 재현해서 우리가 웹브라우저 마우스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구 단위까지 갔죠. 지구 단위로 갔다가 나를 둘러싼 어떤, 아까 본 뷰가 마치 비행기에 있는 조정석을 통해 보는 느낌이었잖아요. 이 정도면 정말 내가 세상을 탐험하는 느낌이 나죠. 심지어 물로 들어가면은 구글은 해저 데이터도 다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구글이 무섭다라고 하는 게, 아까 라이프로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면은 언젠가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에 올 수 있다라는 위협적인 말이 굉장히 와닿게 되는 순간이죠. 지구를 통째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구축된 상태에서 그 품질을 조금씩 품질과 정확도를 높여가는 거고, 나중에는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이 세상, 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나의 현실 데이터를 반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매우 가까워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자, 이게 미러 월드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놀고 있지는 않아요. 버추얼 어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구글 어스랑 비교되어지는
네,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월드. 이 정도가 되면은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전에 미러 월드는 우리의 세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복제품이 많이 있어도 결국에 하나잖아요. 버추얼 월드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온라인 게임에서 MMORPG 그 각각이 하나의 버추얼 월드예요. 그리고 문명은 좀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커뮤니티성이 배제됐잖아요. 커뮤니티라고 하면 내 아바타와 상대편의 아바타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이게 가장 유명한 세컨드 라이프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업들이 이 안에 들어가요. 소니가 세컨드 라이프 안에다가 회사를 차려요. 회사 건물을 짓고 광고판을 세워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돈이 오가는 개인이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집을 모델링해서 땅을 사서 거기다가 집을 넣을 수도 있어요. 아바타에 대해서 옷을 입힐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목적 없이 흘러가는 하나의 세상인 거죠. 게임은 어떤 퀘스트를 주고 그걸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자유도를 가지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위안 삼으면서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런 세컨드 라이프가 있고 또 하나 유명한 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거는 뭐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지만 어떤 스토리도 있고 지금 위키라고 하죠. 위키피디아가 세상에 가장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형식을 위키고 제 홈페이지 같은 것도 위키라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랬을 때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위키가 뭐냐 했을 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위키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정보를 스스로 입력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그게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정보가 모여있는 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위키라는 얘기죠. 사용자 커뮤니티가 게임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다는 그만큼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매력적인 콘텐츠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에서의 나는 되게 불쌍하고 능력 없고 이 안에만 들어가면은 나는 굉장히 인기도 많고 강력하고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대리 만족을 주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왜 게임의 가능성을 사람들이 높게 보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메타버스를 정의를 해요. 그러면 각각이 가진 성향을 아시겠죠? 하나는 뭔가 세상을 재현하고자 했고 하나는 세상을 확장하고자 했고 하나는 사적이고 공적인 영역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어요. 자, 이렇게 메타버스가 정의되어질 때 그중 하나인 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프로세스, 뭔가 발산을 하는 프로세스를 보시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 프로세스라는 단어는 제가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남겨둔 거기도 한데 어떤 의미인지는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을 빌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인풋은 몇 가지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점점점으로 마무리 지은 거는 사실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어요. 헤드 트래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VR 작업을 했을 때 헤드 트래커라는 걸 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의 시점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센서를 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흔한 일인데 아이폰 기울기나 가속도를 측정하듯이 머리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아까 이반 서더랜드가 처음에 선보였던 그 개념이죠. 그 HMD를 쓰고서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상세계 속의 카메라를 움직여주는 거죠. 그만큼 몰입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사실 이쪽이 가장 확장 범위가 넓은데 뭐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서. 센서는 반대로 내가 조정한다기보다 나를 센싱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로깅과 트래킹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카메라, 3D 스캐너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포인트 클라우드나 이런 개념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아웃풋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HMD가 있을 수 있고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의 몸에다가 뭔가 설치하는 웨어러블 컴퓨팅이 아니라 공간적인, 아까 제가 아이시네마를 보여드렸는데 공간적인 것들은
매우 다수가 존재해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유명한 거, 케이브스라는 게 초창기의 작업이죠. 마찬가지로 제프리 쇼 쪽의 작업이고, 이런 개념을 가장 먼저 초창기 이제 선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거는 지금 보시는 컨트롤러의 개념이 인터페이스가 마네킹이에요. 이 관절 인형 아시죠? 의상 쪽에서 많이 쓰나요?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사람 스케일인 것도 있는데, 요즘 흔한 이런 프로젝션 매핑이 이 당시에 이게 96년이라고 하는데, 공간에 컨텐츠가 꾸려지고 인터랙티브한 이런 비주얼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소리가 살짝 나는데, 자, 이 마네킹의 관절의 움직임이 소리와 영상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사운드와 비주얼을.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인터페이스와 이 공간 안에는 컨텐츠는 얼마든지, 스토리 또한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몰입형 체험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작업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중간이 되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로세스라고 했지만 이제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스토리가 입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지, 이런 몰입형 디스플레이 환경, 조금 전에 보여준 케이크처럼, 이거는 지금 96년에 이런 초기 작업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시네마나 뭐 여러 우리나라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프로젝션을 통해서나 쉽게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그 형태로 인풋과 아웃풋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VR이 가졌던 한계점이 그 중간이 되어질 수 있는 컨텐츠가 딱 봤을 때 이거는 VR이다 느낌을 벗어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버추얼 리얼리티가 주는 한계는 언캐니 밸리, 저번에 승우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완벽한 재현일 경우에는 우리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게임 같고 가짜 같고 차갑고 때로는 막 징그러운 수준까지 많은 컨텐츠들이 그렇게밖에 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터페이스는 계속해서 현재까지 발전되며 이어오고 아웃풋도 발전되어지는데, 중간 내용이 되어지는 것들은 버추얼 리얼리티의 색깔을 벗어나지 못하는 진부한 것들이었어요. 버추얼 리얼리티는 금방 사그러들었어요. 금방은 아니고 어느 순간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다 망했죠.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드웨어가 상당히 발전했다. 영화가 어느 순간 CG와 실사를 구분 못하게 된 것처럼 버추얼 리얼리티는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인데 그 수준이 실사와 구분이 되지 않는 수준이 된 거죠. 언캐니 밸리의 그 99%의 딱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VR도 어떤 가능성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버추얼 리얼리티에 제가 하나의 타입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모든 거를 대변해주는 저는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목이 되게 시적이에요. 언메이커블 러브인데, 이게 컨텐츠가 굉장히 징그럽죠? 저거는 모션 캡처로 만들어진 3D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설치물은 육면체의 리어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사람이 그 앞에서 이렇게 손전등으로 가상세계에 있는 스크린을 비추면 그 안에 있는 이런 가상세계의 그 빛이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육면체다 보면은 반대쪽 면과 마주보게 되죠. 평행하게. 그 면까지도 카메라를 통해서 투시하듯이 보여줘요. 반대쪽에 인터페이스를 조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상세계에다가 오버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육면체의 공간은 가상적인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지고, 반대편에 있는 조작하고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느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공간도 너무 좋고 인터페이스도 좋아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버벅거리지 않고 발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가상적이다, 가짜다라는 느낌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징그럽죠, 많이. 이건 좀 컨셉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언메이커블 러브라는 스토리가 약간 이런 내용이긴 한데,
가장 와닿는, 제가 아까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가장 와닿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잘 만들었죠? 자, 그러면 버추얼 리얼리티는 이렇게 해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런 변곡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왜 버추얼 리얼리티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대중화가 되지 않았고 증강현실은 어떻게 대중화가 될 수 있었을까 할 때 가상현실은 우리의 세상을 대체하려고 했어요.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죠. 반면에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하나의 레이어를 얹혀서 그걸 보완하는, 확장시키는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고 친근한 것들을 등에 업고 간 거죠. 그래서 증강현실은 아직 그런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매우 각광받고 있고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산업하고 붙었을 때 조금 다른 얘기, 산업이 조금 서둘러서 완성되지 않은 걸 내놓는 바람에 증강현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지금 시장 구조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별개고 근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증강현실이 지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1990년대부터 이야기가 되던 거예요. 연구가 되던 거고. 자, 그러면은 같은 포맷을 가지고 증강현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풋, 아웃풋 여전히 굉장히 훨씬 확장될 수 있어요. 제가 점점점 표시해놨죠? 어떤 인풋이 있을까 하면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증강현실 하면 지금 모바일을 많이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디바이스에 종속되어 있어요. 디바이스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다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메라, 터치스크린, GPS, 가속도 센서, 자율 센서, 전자나치판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수님께서 증강현실 앱 서비스 하나 개발하신 적도 있었죠. 자, 아웃풋은 이것도 뭐든지 될 수 있지만 스크린도 있고 프로젝터도 있고 어떤 소리, 그다음에 진동 같은 것도 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모바일에 종속적으로 이제 설명드렸는데 증강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례는 수백 종류를 제가 영상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적절한 걸 하나 골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인풋 아웃풋 중에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반에 조금 넘기고 스킵하고 볼게요. 우리가 보는 그런 웹상의 인터페이스랑 유사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현실 공간 위에 가상적인 데이터가 입혀지고 그것들이 사람을 추적하면서 표시되어지기도 하고 사람 제스처나 말이나 직접적인 인풋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상에다가 데이터의 하나의 층위를 추가해주는 개념이죠. 그런 컨텐츠는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바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추가된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은 아마 초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게임,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장소적인 부분들을 극복해낸다는 거죠. 컨텐츠가 우리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컨텐츠 정찰인데 비슷하게 구현된 것들도 있어요. 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학습이나 새로운 학습이나 거부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증강현실이 조금 전처럼 이제 물체나 사람이나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커나 이런 특정 내가 누구나 정말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점, 선, 면 이런 기호적인 측면으로 트래킹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 내추럴 피처라고 한 거는 자연 그대로의 물체를 인식하느냐 이런 모서리 혹은 물체의 컬러, 사람의 얼굴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래킹을 한다. 그 다음에 디텍션을 통해서 트래킹을 하게 되는
이런 방법들이 인식하는 방법에는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증강현실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갔고 발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바코드랑 QR코드 이걸 증강현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부터 쓰였던 개념이라는 거죠. 어떤 바코드를 내가 디바이스를 통해 단말기를 통해서 삑 찍으면은 그 물체가 뭔지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보들이 펼쳐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꾸려지죠. 두 번째, 이번에 마커 기반 AR. 이게 지금 가장 현재에 가까운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짧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지금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어요. 마커를 디자인하고 마커를 인식해서 인터넷에서 웹캠 앞에서 그 마커를 댔을 때 이 마커의 위치 이게 얼마큼 기울었느냐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런 3D 컨텐츠 지금 이거는 철저하게 3D 컨텐츠면서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게 그 위치를 따라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마커 기반의 A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마커리스 AR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은 마커를 보여줘야 됐어요. 그거는 사람이 이미 마커를 보면 아 이거는 증강현실이 펼쳐지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험의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혹은 이게 이제 진부한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죠. 그랬을 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추럴 피처 트래킹.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훨씬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것도 이제 현실에 나와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구글은 무섭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물체를 찍으면 돼요. 얘들 아이폰이 있다. 아이폰을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게 아이폰이라는 걸 인식하고 아이폰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줘요. 내가 되게 유명인이면은요, 만약에 박도훈 씨가 되게 유명인이에요. 사진을 찍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검색어를 집어넣어서 실시간으로 구글 검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이미지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거와 매우 빠른 속도로 비교 대조를 해서 이거는 무엇일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혹은 텍스트를 그림으로 찍으면은 사진으로 찍으면 텍스트를 입력하기도 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아웃풋이 현재는 검색 엔진을 통한 텍스트 기반이라면은 보여주는 방식은 전혀 다르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 많이 컨셉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얼굴을 딱 댔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계정들을 아이콘처럼 그 사람 옆에 쫙 펼쳐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인터넷상에 다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마커가 없이 현실을 인식하고 컨텐츠를 엮어나가게 돼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새로운 개념이실 거고 오늘 설명한 그래픽과 조금 많이 연관이 있어요. HCI 쪽에서 이제 공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을 카메라로 한번 이렇게 쑥 훑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랬을 때 요즘에 뭐 3D 카메라라고 해서 약간의 위상차를 가지고 3D 느낌을 내듯이 여러 뷰를 빠르게 인식하면서 이게 이 공간, 이미지의 3차원 공간을 분석해내요. 그래서 3차원 모델화 시키고 이렇게 3차원 모델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한번 인식이 된 것들은 트래킹을 통해서 내가 카메라를 움직여도 3차원 공간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죠. 그러면은 이제 증강현실로서 어떻게 반응이 되느냐. 내가 여기다 공을 쏘면은 3차원으로 내가 정의내어준 물체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실시간으로 웹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거죠. 놀랍죠? 상당히. 그 다음에 지금은 웹캠과 모니터라면 이게 안경이 되어버리면은 이제는 막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이야기하던 매우 새로운 차원의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지나가고 그냥 실시간 영상인 거 아시겠죠? 공간을 3D로 인식한다는 거. 제가 다른 퀘스트 중에 이미지 모델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사진 한 몇 장만 찍으면은 3D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도면이 없고 어떤 3D 데이터가 없어도 이미지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로 3D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증강현실로 엮여진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 이미지들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상현실로서. 그리고 현실에 기반한 물리적인 일들도 일어나요. 재밌죠? 자, 이런 식으로 마커리스 AR의 종류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 개념인데 이제 어그멘티드 비전이라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먼저 추천한 사람은 도리야마 아키라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뭔지 아시겠나요? 스카우터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부착을 해서 내가 어떤 손에 들지도 않고 어떤 인터페이스가 별도 없이 그냥 나의 눈앞에 하나의 레이어가 얹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형태는 컨택트 렌즈 형태로 많이 컨셉들이 나오고 있는데 렌즈를 끼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증강된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전뇌코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전뇌코일. 네,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증강현실의 개념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순진한 아이들이 다들 안경을 하나씩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경인 거예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같은 예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수준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세컨드 라이트라는 거를 선보였는데 서페이스 컴퓨터는 아실 거예요. 그거의 2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멀티터치로 그림 그리는 건 이제 새롭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것들을 보여주느냐, 이거는 약간 허공까지 프로젝션을 하고 있어요. 이 면까지 프로젝션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위에 땅까지 프로젝터가 이 면을 뚫고 나와서 허공을 보여주고, 이런 반투명한 물체를 통해서 그 테이블 위에다가 이런 디스플레이를 놓게 되면은 거기에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매직 렌즈라고 했는데 저 물체가 어떤 특별한 물체는 아니에요. 컨셉 어떤 개념인지는 이제 자세히 한 거는 매뉴얼 보시면은 설명은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런 내부 모습들 볼 수 있죠. 해부학적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지만 이거 허공에 들어도 되고 있어요. 작동을 해요. 내가 화면과 내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도 보이죠. 그리고 공중에 떠서도 이렇게 멀티터치가 돼요. 특별한, 이거는 증강현실 개념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적절한 예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렌즈 형태로나 사람의 몸에 부착한 형태로 증강현실이 이제는 몸에 달고 사는 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달고 살되 인식하지 않을 만큼 우리 일상으로 파고든다. 점차 심리스하고 텐저블하고 어떤 학습이나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러운 메타포, 그리고 어포던스는 이제 행동 유발에도 손잡이가 있으면 열고 싶듯이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될 거고요. 인터페이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라고 했는데 문맥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단어를 입력해서 글자를 비교해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는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웹으로 치면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발전하면서 컨텐츠들이 꾸려지게 될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증강현실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느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예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아이버터플라이라는 이런 하나의 서비스인데 이건 아이폰에서 구입을 하셔서 쓰실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엮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마케팅 영역에서 너무나도 크리에이티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아이폰이라는 매체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벌레를 잡잖아요. 그 벌레를 잡는 잠자리채처럼 이렇게 휘두르는 동작을 통해서 작동을 해요. 그리고
나비라는 컨셉을 활용을 했고요. 나비가 여기서는 하나의 컨텐츠이자 어떤 컬렉션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요. 나비를 사용하기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는 나비의 날개에는 패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양, 아름다운 문양이 있죠. 그랬을 때 그 문양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를 입힐 수도 있고 어떤 상품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입힐 수도 있고 텍스트적인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것들을 수집하는 느낌. 이제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나비들을 내가 모아요. 모으는데 증강현실을 통해서 허공에 날아다니는 걸 내가 이렇게 캐치하면은 잡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어떤 쿠폰 형태나 실제적인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나비를 모으는 재미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증강현실은 이제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중심은 아니고 이런 스토리를 입히는 게 사실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같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도 하나 나왔죠.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차이점을 크게 못 느꼈어요. SK에서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이거는 지금 보여드린 아이버터플라이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R 게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AR 게임도 완성도 높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 3 쪽에서 뭐죠? 무슨 토이? 뭐죠? 아이토이. 아이토이 캡슐? 네, 어떤 원숭이도 나오고 PSP인가요? PSP인가요? 플레이스테이션 3인가요? 네. 어쨌든 애완동물과 상호작용하는 증강현실 컨텐츠예요. 근데 우리 이제 게임기로 즐길 수 있는 그만큼 하드웨어적 성능이 좋기 때문에 퀄리티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흔하게 하고 있는 모바일로 하는 AR 게임도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이제 말로만 설명드려도 충분하죠.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유명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AR 드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도 다뤘고 모바일도 다뤘고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다뤘잖아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얘는 싹 다 들어가 있는 매우 완성도 높고 여러분들이 구매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많죠. RC카나 RC라고 하나요? 헬기도? 네. 이렇게 날아다니는 물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로 이 비행 접시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AR 게임을 즐기게 돼요. 이 밑에 작은 화면 하나 보이시죠? 야외에서 하는 데모 같은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막 진짜 날아다니면서 멀리까지 날아다니면서 게임을 즐기게 되는데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집 밖으로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동영상이 잘 끊기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거죠. 30몇만 원, 60몇만 원인가요? 얼마 나온 거 봤는데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그 안에는 다양한 컨텐츠를 또 얹힐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게임을 업데이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 플랫폼에 맞는 컨텐츠를 서드파티로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AR은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어요. 되게 물리적인 것들과 이런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살짝 설명을 드렸고 깊이 설명드리기 좀 힘들지만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게임에서는 사람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많은 노력과 자발적인 참여를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노력들이 현실의 피드백으로 다시금 돌아오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고 그런 가치들은 그냥 가상 공간에서 그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습이나 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요즘에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제가 들었던 강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소요하고 있는 시간의 총합을 하면요 500만 년인가?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구석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이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거기서 들이는 그 시간을 합쳐서 하면은 새로운 문명이 이만큼까지 발전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가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질 건지도 이해하셨을 거고 우리가 그동안 3D 그래픽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이거 미디어트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가상세계들은 철저하게 그런 3D나 2D 그래픽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다루고자 하신다면은 분명히 아셔야 되거나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살짝 설명드렸었죠. 포인트 클라우드. 이거는 제가 요즘에 관심이 많고 키넥트 많이 관심 있으시죠? 가상 공간을 아까 같은 경우에는 3D로 직접 3D 구축을 해야 됐고 구글 스트리트나 구글 어스 같은 경우 구글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서 현실 데이터를 촬영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3D 스캐너라는 것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가상 공간을 이런 식으로 생산해내요. 구글 스트리트는 풀 3D는 아니에요. 사진을 매우 편편한 것들을 이어붙여서 한차원처럼 만들었지만 포인트 클라우드는 모든 스캔 데이터, 좌표를 빠르게 캐치해서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해상도가 낮은 상태라서 막 구멍 나 있는 데도 있고 항상 펠마처럼 보여요. 이렇게 날개처럼. 근데 이거는 몇 번을 긁어서 반복을 하면은 처음에 밀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의 솔루션은 그거를 다시금 폴리곤으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그러면은 모델링을 할 필요도 없고 아까 미러월드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은 스케치업으로 3D 모델을 만들어서 구글 어스에 얹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올려야 돼요. 이런 거는 구글 스트리트처럼 뭐 항공 촬영할 수도 있고 훑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항공기에서 3D 스캔하는 것들도 있고요. GIS 쪽이나 뭐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들은 다양해요. 좋은 점은 매핑도 할 필요 없고요. 라이팅도 할 필요 없고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를 가져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충돌 체크까지 가능하겠죠.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가상의 캐릭터가 벽이면은 부딪혀야 되잖아요. 지금은 뚫고 가고 있는데 그런 개념, 물리적인, 논리적인 개념까지 그 다음에 정보를 입히게 되겠죠. 1층, 2층, 거실 이런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겠죠. 여기다가. 자, 가상세계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네. 용량은 오히려 적어요. 왜냐면은 그냥 점들의 열거예요. 수많은 점들의 열거예요. 몇 컴마 몇에 무슨 색깔이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열 때 캐드나 이미지로 보기보다 좌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캐드로 열 수도 있고요. 맥스로도 열 수 있고 마이어로도 열 수 있어요. 근데 엑셀로도 열 수 있어요. 엑셀로 열었고 메모장으로도 열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 데이터의 그런 형 변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의 본질적인 속성은 몇 콤마 XYZ와 RGB 컬러, 뭐 알파값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수많은 점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3차원 픽셀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개념은 매우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요. 발달하고 있어요. 키넥트가 이 원리로 쓰여요. 그냥 키넥트 앞에 달고 이렇게 가면서 지금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데모도 동영상 많이 있거든요. 자,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개념으로 가상현실 쪽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션 매핑. 이거는 뭐 가상현실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막혀있던 공간이 확장되어지는 벽이 물리적으로 막혀있는 벽이 마치 하나의 공간처럼 뻥 뚫리면서 그 안에 새로운 공간들을 창출해가는 자 일부러 조금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뭐 커머셜로 거대하게 건물에다가 매핑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아날로그한 것들로 시작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작가가 스케치를 하죠. 이제 안티VJ라고 해서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렇게 핸드 드로잉을 통해서 스케치를 하죠. 평면이에요, 분명히. 이런 평면적인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 스케치를 이제 벽에다가 조금 스케일을 늘려서
다시 한번 그리게 돼요. 뭘 하려고 할까요? 이제 이 2D 이미지와 2D 공간의 3차원적인 확장을 가져가는데 그걸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서 하게 되고, 건축물 같은 경우가 이런 거 하기 가장 적합해요. 건축물 사례는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한 80개가 모여 있어요. 우리가 3차원을 인식하는 원리는 되게 다양한데, 뭐 배우셨죠? 공기원분법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음영 있죠? 빛이 만들어내는 음영을 통해서 만들고 있고, 이런 사례들은 일종의 착시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상은 2D인데 3D화 하는 거고, 저거는 시점에 의존적이에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보는 사람과 이쪽에서 보는 사람이 음영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센터에서 봐야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모아놓은 사례들은 정말 많이 있고 요즘에 커머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본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국내니까 조금 더 국내에서도 이런 거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엑센트 런칭 때 한 건데, 건물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스케일만 줄여서 우리가 이 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규모를 했을 때와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하이테크라고 하지는 저는 하이테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그맣게 만들 수 있고 돈만 있고 공간이 있으면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만큼의 가상성을 주는지는 제 개개인마다 체감상 다를 텐데,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봐서 가상적인 느낌이 여기서 매우 사라졌죠. 이 컨텐츠들도 얼마든지 인터랙티브하게 꾸릴 수 있겠죠. 원리적으로는. 자, 우리는 가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시간성을 매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의 공간에 있는데 여기다가 공간의 축은 그대로 두고 시간의 축을 더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가상적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례예요. 계속 제가 구글맵이나 구글 스트리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의 확장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키워드 로딩이 날라가네요. 테드에서 발표를 했던 거고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마우스로 구글 스트리트를 내비게이션을 하죠. 하지만 그거는 이미 촬영된 고정된 데이터였어요. 조금 느리네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것들이 리얼타임으로 변화돼요.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 위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웹 카메라와 연동이 되어서 지금 이 마우스가 있는 좌표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시간의 축이 더해지는구나. 지금은 리얼타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간성 중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이미지적 데이터는 과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스트리밍조차도 1초나 뭐 그 0. 몇 초의 시간을 가지고 과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거는 뭐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매우 익숙한 마우스, 모니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죠. 지금 우리가 아이폰으로 CCTV 볼 수 있는 거 아세요? 고속도로 어디 주소 입력하면요, 거기에 있는 CCTV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교통방송을 안 보셔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도 애플리케이션인데, 이번 애플리케이션인데 잘된 사례라고 생각해요. 런던의 뮤지엄에 대한 앱이에요. 근데 물론 이만큼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동안 잘 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증강현실인데 이 공간에 과거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별로. 최근에 네이버가 과거의 모든 신문들을 스캔을 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런 것처럼 과거의 이런 데이터들을 같은 위치에다 매핑을 해서 우리는 모바일로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과거의 지금 모습을 대신하는 과거의 모습을 오버랩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도별로 내가 막 연도를 이렇게 뭐 드래그를 해서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는 더 재밌는 인터페이스가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의 축이 확장되어지는 경험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이제 미디어 확장 공간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데, 아까 승우님께서 잠깐 보여주셨었죠? 제가 살짝 얘기를 꺼냈었는데, 모던 제목도 참 딱 그러네요. 모던 파이프라인. 아까 그 그래픽 영역에서의 작업들의 연장선을 두 분야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쪽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작업이 이어지는지, 필름 비디오 쪽 어느 쪽을 보실까요? 하나만 볼 건데. 게임 쪽을 볼까요? 자, 매우 좀 시각적으로 너무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먼저 디자인 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캐릭터와 SS, 그 다음에 레벨이라고 하면 지형이죠? 승우님. 네. 지형이나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과 뭐 프로그램 빌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미드웨어 인터그레이션을 거쳐서 완성이 되어진다. 게임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비디오가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은 정말 많이 나와 있고요. 거의 올인원 수준으로 하나의 툴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다 해치울 수 있어요. 뭐 스모크라든가 좋은 툴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필름 비디오 영역에서는 이런 스토리보드 이런 거는 굉장히 기획단의 아날로그한 작업이잖아요. 그거부터 해서 뭐 쭉 넘어가서 뭐 스캔 넘어가죠. 모션 캡처, 최근에 모션 캡처 우리 좀 공부를 했는데, 모션 캡처로 모델링에 UV라는 거 입히고 쉐이딩 텍스처 입히고 쭉쭉 나가죠. 그 다음에 카메라 설정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FX 같은 경우에는 뭐 불꽃 효과 뭐 이런 것들, 라이팅, 렌더링 쭉 가서 마지막에 피니싱에서는 컴포지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단계들을 거치는데, 아까 승원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이것들을 더 쪼개서 하나하나 정말 세부적인 것들이고요. 일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뭐 3D만의 영화를 만들고 그러면 또 뭐가 추가가 될 거고, 요즘은 인터랙티브 영화도 나오죠. 그다음에 360도 영화도 있어요. 영화가 가는데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뷰가 바뀌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면요, 모든 필름을 360도 찍어서 얹혀버리는 거. 그런 인터페이스들도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던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린 거는 이제 이 수준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하나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퀘스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잠깐 이제 쉬었다가 퀘스트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하나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리면, 과연 이 느낌. 이거를 다음 퀘스트로 이제 이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작업의 이름은 아까 보여드렸던 읽을 수 있는 도시예요. 나름 연결성이 있죠? 네, 그러면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네.